그래서 세속화 이론은 그 도식적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속화와 근대화가 동일시되고요. 또는 그 탈종교화가 동일시되었죠. 그러나 20세기 중후반에 세계적으로 종교의 재부상은 이러한 관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또 종교는 사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유럽과 다른 대륙의 사정은 좀 다르지만요. 지금 지구사회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갈등 배후에는요. 대부분 종교적 원인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 상식입니다. 9.12 사태 이후 기독교와 이슬람의 긴장 국면은 더욱 가중되고 있죠. 유럽은 이슬람에 대한 공적 정책 수립을 두고 큰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이 본토인들과 동일한 권리를 요구하면서 전통적인 기독교 세계인 유럽의 고민을 지금 날로 깊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국 사회는 80년대, 90년대의 개신교 성장기에는 교회가 사회변동의 주 요인으로 작동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탈종교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갤럽의 한국인의 종교 현상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2014년에 50.6%가 비종교인이었습니다. 우리 종교 다 합쳐도 못 따라갔어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인구주택 총조사에서는 2015년에 56.1%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이고요. 10대, 20대는 이미 60%를 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양상을 고려하면 한국 사회는 오히려 탈세속화가 아니라 세속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지만 이는 서구인들이 사용하는 세속화의 의미에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역술인과 무당이 1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다. 이로 볼 때 세속화라기보다는 기성 종교의 부패와 타락 양상에 대한 실망, 저항, 비판의 의미로 제도 종교를 이탈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추세가 강하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베버식의 막스 베버식의 사회학에서 말하는 분권, 분합, 분업, 전문화, 관리와 합리화 등의 근대화 과정이 나타나는 세속화와는 분명히 다르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일단 유럽에서는 현재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세속화 이후의 종교 담론으로서 후기 세속사회에 대한 논의로 전개되고 있지요. 포스트 세큘러 소사이어티의 담론은 프랑크푸르트 학파, 좌파의 거두죠. 핵심 인물이 막스주의자이며 20세기 탁월한 정치 사상가인 하버마스에 의해서 제기되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하버마스에게는 종교적 신념들과 제도들이 서구 사회 주변부에서 새로운 공적 가시성을 드러내는 과정을 후기 세속사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서구 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학적 방법이나 공론화 방법 방식이 더 이상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또 세계 곳곳에서 종교가 중요한 분쟁과 통합의 구성 요소로 부상하자 종교의 윤리적 역할에 대한 요청으로 이어졌던 것이죠. 결정적인 게는 2004년 그와 함께 교황이 되었던 당시 바티칸 신학부 장관이었던 라칭거 주교, 뮌헨이 아니고 바이에른입니다. 바이에른 가톨릭 아카데미에서 가졌던 만남이었습니다. 하버마스는 이 만남에서 근대 국가에서 종교가 감당하는 문화적 의미 생산의 기능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는 이 시대를 후기 세속사회로 규정하면서 후기 세속이라는 표현은 종교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동기나 태도의 재생산에 기여한다는 점을 대중적으로 인정한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만약 양측 모두가 세속화를 상호 보완적 배움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일에 동의한다면 그들은 공론장에서 논쟁적 주제들에 대해 서로의 기여점을 진지하게 취하게 되는 인지적 이유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계몽의 병집법은 그러니까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 이들이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로서 거두잖아요. 이 사람들이 얘기했던 계몽의 병집법이 이제 세속화의 병집법으로 전환되었고요. 종교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논의해야 될 때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종교가 공론장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후기 세속사의 논의를 점검하면서 이 논의가 정치적 공론장에 종교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개입되어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버마스는 서구가 정치 영역에서 종교를 배제함으로 결과적으로 어떠한 사회적 합의를 구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보았던 것이죠. 자, 찰스 테일러 역시 이분도 이제 후기 세속화 논의의 중요한 사람인데요. 역시 한 사회의 정치적, 문화적 제도들이 그 기조에서 종교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세속주의가 종교를 배격하거나 종교적 목소리를 공론장에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은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정치학자들이 공론장에서 막스주의나 칸트주의를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니까 왜 종교만 배제되어야 되느냐 이런 논리죠. 칼 훈도 근대가 종교를 배제하게 된 이유를 추적하면서 종교에 대한 세속적 통제는 사회질서의 전통적인 도덕적 차원, 즉 선한 행위와 시민 정신의 도덕적 의무의 보편적 기초를 배제하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한계가 드러났죠. 현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공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종교의 도덕적 기능이 요청되고 있다.
이 점에서 하버마스가 정치적 공론장에 참여하는 종교의 공공성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기독교의 복음을 정당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복음, 기독교인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미 푸코와 같은 포스트 모던 사상가들에 의해서 그 부르주아 특성을 고발당하기도 했습니다. 하버마스는 그러나 근대사 이상이었던 합리적 의사소통을 존중하기 때문에 한국의 신학자인 저로서는 당연히 여전히 그의 공론장, 담론이 유의미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합리적 공론장 형성에 만약 한국교회가 공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제가 한국에서 공공신학자로 살아가야 할 이유인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인용구 넘어서요. 이제 후기 세속사회에서 종교는 새로운 전망을 획득합니다. 저는 한국 사회가 정확하게 후기 세속사에 놓여 있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논의에 기대어서 이 담론에서 요구되는 종교의 공적 역할에 대한 통찰력을 참고 삼아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의 대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복음의 공공성을 증언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죠. 이러한 일을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정교 분리의 원칙을 마치 절대적인 기준처럼 여기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적 공론장의 의제들을 신앙적 의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개인주의적 신앙의 토대를 둔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정치적 동원에 쉽게 휩쓸리거나 아예 무관심한 경우가 허다하죠. 정치는 교회가 관여할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지배해야 할 영역이라는 잘못된 태도를 극복하고 후기 세속사에서 요청되고 있는 공적이며 도덕적인 가치와 문화를 재생산해내는 역할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제가 가진 질문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왜 국가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됐을까? 한국 그리스도인들은요. 저는 이 근대적 이분법이 성립된 과정들을 추적하면서요. 종교 분리가 세속화 과정에서 나타났다면 세속화 이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오늘날 이 분리 원칙에 대해서도 당연히 제고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신학자인 저는 최고 500주년을 맞는 종교개혁의 의미를 단지 한 개인의 결단이거나 교리적 변화이거나 교회 내적 사건으로만 보지 않고 중세의 세계관 전체에 대한 정치, 사회, 문화의 총체적 저항으로 봐야 할 정당성을 연구해 왔습니다. 500년 전 루터의 종교개혁이 중세를 마감하는 20년도 토대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적 개혁도 강력하게 실천했던 것을 주목했습니다. 그러했던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을 고려컨대 계몽주의 이후에 수립된 종교분리의 원칙은 매우 당황스러운 것이죠. 베스트팔렌스 조약 이후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는 관용은 유럽에 뿌리를 내렸지만 그와 동시에 교회는 공적인 일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당연시되게 되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한 종교개혁의 후예들은 성공과 모험을 신앙적으로 정당하게 자유롭게 경쟁하고 복음 전파에 매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교파 교단주의 정책이죠. 공적인 일보다는 개인의 번영과 성공을 지지하고 영혼구원과 세계선교에 집중하면서 교단 교파주의는 근대가 개신교에게 활동 범위를 정해진 구역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했던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판적으로 볼 때 이런 개신교의 교파주의는 오늘의 사상화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고 봅니다. 진보와 보수, 사회윤리와 개인구원, 공공성과 영성 등의 이분법적인 경쟁구도 속에서 분열을 계속해왔던 것이죠. 20세기에 들어 본격적으로 발전한 교파주의가 관료주의적 성장과 교파들의 제도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남겼다는 것이 미국의 교파주의 연구자 리치의 입장인 것입니다. 이 부분은 또 교파주의 연구라서 좀 넘어가시고요. 각조 13번 고점해 보시죠. 즉 국가교회의 종교적 관용의 허용 정책과 다양성 속에서 추구하는 일치성이 교파주의의 원리라고 그는 보고 있죠. 그러나 문제는 바로 여기서 발생한다는 것이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카사노바의 입장을 다시 빌리면 서구 사회에서 공공의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구분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가 바로 종교개혁을 통해 가능해진 관용의 정신에 있었는데 종교를 사적인 영역에만 제한하는 근대의 논리에 대해서 그래서 반대하는 것이죠. 오히려 교황체제로부터 공공의 영역을 해방시킨 장본인이 종교였는데 종교를 사적인 영역으로 제한하게 된 것은 바로 개인주의 영성의 비국교적 제도화의 표현이라 할 수 있는 교파, 교단주의가 공적인 것들과 분리되면서 발생한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에 앞서 언급한 리치아는 전혀 다른 해석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종교는 침해할 수 없는 프라이버시와 양심의 자유의 원리의 신성함을 받아들일 때만 공적인 형태가 가능하고 공론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이 근대의 규범적인 관점이라면 종교개혁으로 등장한 개신교야말로 그러한 원리 위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종교의 자유와 종교적 다원주의에 기반을 둔 종교 결사체의 근대적이고 자발적인 형식인 교파가 다른 종류의 공공성, 즉 근대의 분업화된 사회들 속에서 하나의 정치적인 것으로 가정될 수 있을지를 질문해야 하는 것이죠.
이는 80년대 이후에 기독교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모색이 60, 70년대 신학의 공공성에 대한 연구와 사회학자들의 사회적 상상력에 힘입었다고 평가하면서 피터 버거와 비슷한 취지로 이른바 탈사사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카사노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오늘날 전 세계에 걸쳐 종교적 전통들이 근대 이론이나 세속화 이론들이 종교에게 부여한 사적이고 주변적인 역할을 거부하는 현상을 탈사사화라고 보는데요. 종교의 공적 역할에 대한 재고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의 주장만이 관철될 수 없는 다원적 상황에서 신학적 가치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신학은 신학을 교회의 의제로만 다루지 않고 공공의 영역에서 공공의 선을 위한 신학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